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을 상정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내일이나 모레 10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민주당과 통합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민 주거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핵심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지만 입법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이 많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책당국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를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 이것이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정부에 가서는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정부에 가서는 소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 쟁점 살펴보는 정치회전,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네. 오늘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원내대표 만날 예정이었죠. 아침 10시 하기로 예, 했죠. 안 했죠, 근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부했습니다. 예, 짐작은 갑니다만 이유는 여당이 독선적으로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그런 뭐 들러리 서는 모양새에 끼지 않겠다. 뭐 그런 거부 의사 표시인데요. 일단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원내 지도부들이 내일 본회의 열어서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법안들 나머지 다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민주당 쪽 얘기는 박 의장도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내일 본회의 2시쯤에 열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별다른 이변 없이 처리될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법안들 관련 법안들 뭐였죠?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미 처리한 게 저거죠. 2년 플러스 2년으로 계약갱신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부동산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안들이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남은 게 종부세 올리는 거, 그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이런 세금 관련 법안들이에요. 그리고 또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에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세주택 이상이거나 투기지역 두주택자 이상은 현행 3.6%가 최고인데 이걸 최대 6.0까지 올리는 거. 그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취득세, 양도세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있죠. 그다음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 세금을 단계별로 다 올려가지고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고 매물을 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그 후속 조치도 있고 물론 이제 오늘 법사위에 올라간 것 중에 저것도 있죠. 공수처 관련 법안, 규칙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민주당 정부 여당의 부동산법 속전속결 속도전 오늘 법사위 2시부터 열릴 예정인데 아마 지금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서 다 자꾸 심사해야죠. 체계 자꾸 심사하고 내일 본회의에 올려서 전보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속도전 끝나는데 야당이 지금 이게 지금 이 법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뭐 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전월세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4년 뒤에는 또 엄청나게 오를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가 적으니까 뭐 반대도 통과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도 5분 발언 같은 걸 본회의에서 하고서 여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다음에 퇴장하거나 뭐 그럴 거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전법을 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거 필리버스터 해봐야 발목 잡는 인상만 주고 효과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일사천리, 정광석한데요. 네. 이게 그만큼 어떤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30대 예.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민주당이 트라우마가 있죠. 노무현 정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서 30대, 40대 핵심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지지 쪽으로 몰려가고 그러면서 정권이 흔들했죠. 흔들흔들하고 결국 정권 재창조에 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민주당이 가장 대면한다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 대개 지금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한 38%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700만 가구, 750만 가구 정도 사이로 예. 보고 있는데 이 세력을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고 민주당의 그 이념이나 지향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약자, 사회적 약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그 힘이 되는 정권이 되겠다 이런 모토인데 지금 굉장히 그 지지 기반이 흔들리니까 위험하죠. 내부에서 이 상황이면 굉장히 지금 이게 위험한 상황이란 그 받아들이는 위급한다는 판단이 그렇죠. 많이 있었겠죠. 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 부동산 그래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 이거를 여당과 끝까지 협의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 그다음에 욕을 먹더라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거. 강행 처리한 거 두 개를 놓고서 이렇게 저울질을 했는데 이걸 그냥 여당이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상당히 그러면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법안이 좀 완화되겠죠. 시간이 걸리고 이럴 경우에 지지자들 특히 핵심 지지 기반에 무능하다는 평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의석을 그렇게 몰아줬는데 그렇죠. 뭐 하느냐, 180석 가깝게 줬는데 이게 예. 뭐 하는 짓이냐라는 비난에 휘말릴걸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독선이다 독주다라는데 욕을 먹더라도 지지 기반, 지지 세력에 생각해서 무능하다는 말은 듣지 않고 독주하더라도 이 법은 부동산법만은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지금 쪽으로 기조를 정했다. 이런 게 민주당 내부 얘기고 결정적으로 위기의식입니다. 여론이 예. 너무 나쁘니까.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는 게 전 국민이 관련된 문제고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국정과제가 다 가려져 있어요. 지금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 예. 국민이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월급쟁이 월급 다 모아도 수십 년 동안 모아도 집 잘 사는 사람 저축을 못 따라가는 현실은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좌절감이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좌절감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가장 그 탄탄한 지지 기반이 30대, 예. 40대까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런데 특히 20대, 30대에도 그 여성들의 그 지지 기반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도 굉장히 높고 여성 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그 지지 계층, 그 연령 계층인데 그 계층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무지하게 빠졌죠. 부동산으로도 30대, 40대 빠졌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해야죠. 곧 대통령 선거 해야죠. 정권 재창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고 예. 무기력하고 선거에도 지고 차세대의 리더십도 안 보이고 차기 리더십 대권 주자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정권 네. 재창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있죠. 그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요. 네. 근데 어젠가요? 그제였나요? 그 통합당 윤희숙 의원 네. 아주 5분 동안 조근조근 발언한 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대위원장도 그런 좋은 사람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까지 할 정도로요. 근데 이게 초점은 그러면 전세가 더 없어진다 이 얘기죠. 그리고 사실관계 관련한 어떤 논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예. 윤희숙 그 의원이 KDI 출신이죠. 예. 경제학 박사고 그 KDI 재직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반시장적이다. 예.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해서 영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구 서초 받았죠. 서초 받아서 거기는 가면은 당선되는 예. 거의 지역이라 마찬가지니까 거기 가서 이제 지역구 초선인데 경제학자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평이 괜찮고 그래서 주요 이제 지금 경제 관련 당직도 맡고 그랬는데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임대인들을 괴롭혀서 임대인들이 임대 사업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한번 해주고 5% 이하에서 조금 올리지만 다음에는 그거를 임대를 안 하거나 월세로 훨씬, 돌릴 것이다. 예. 그러면서 또 전세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릴 예. 것이다. 그래서 점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집을 빌려서 사는 세입자다, 임차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공격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었다. 얼마 전까지 두 채 있다가 세종시 한 채 팔고 성북에 있는 자기 집 전세 주고 서초에 와서 지금 예. 지역구에서 전세 사니까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 그 얘기 왜 쏙 뺐냐. 이런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러니까 말들이 원래 두 채 있었다가 한 채를 지금 줄였죠. 한 채가 있는 거죠, 네네, 여전히? 세종시 예. 걸 팔고 예. 그래서 자기가 부동산 관련 그 업무를 하는데 집이 두 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채 팔았대요. 그럼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그 태도는 참 좋다. 바람직하고 모범적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도 윤 의원이 뭐 성북에 집이 있어요. 오래 살던 동네. 그 집에 세를 주고 지역구에 있는 이제 서초에 전세를 예. 얻었는데 그래서 뭐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데 뭐 임차인인 것처럼 임차인 했다. 코스프레 했다 이거죠? 예.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그 주장에 과연 허점이 있는 게 2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전세가 사라질까? 물론 전세가 주는 거는 추세죠. 그렇지만 반론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갭 투자 때문에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흔히 집을 살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좋은 걸 산 다음에 자기는 그 전세금을 받아서 조금 그 싼 집에서 살면서 대출을 갚아가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 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집 사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다 월세로 가겠느냐 이런 비판부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방금 황 기자 말씀하셨듯이요. 과연 진짜 전세가 마를 것이냐. 그다음에 그 전세가 말라버리면 그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는데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기정사실로 보고. 특히 예. 초기의 혼란이나 뭐 그런 게 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예.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이 그 시장의 일시적인 혼란을 너무 과장하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물 드시죠. 예. 그런 그 과장 보도가 너무 많아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발이 있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일시적인 소수의 그런 혼란을 너무 과장한다. 과장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제가 보기엔 과장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과장의 다른 부분으로 한쪽 측면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란 것은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이 있는데 A란 측면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 A란 측면에 부작용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가 점점 주는 건 사실이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저금리 때문이죠. 예. 다 알다시피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옛날처럼 고율의 이자를 못 받으니까 예. 월세로 돌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막는 게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도 많고 임대업 하는 사람도 예. 갭 투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다 월세로 못 들어간다 이런 주장도 많죠. 예. 그런데 약간 목 축이시고 네. 지금 죄송합니다. 어찌 됐건요. 그 어떤 보수 언론이 한쪽을 가장하고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윤희숙 의원 이번 어떤 태도 그러니까 어떤 이 정책의 취약한 부분을 조근조근 따지고 들어가는 태도는 야당이 이렇게 하면 좀 되겠구나 하는 어떤 감은 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 호평을 받은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뭐 박범계 의원도 그 지적을 하면서 약간 비꼬다가 또 이렇게 역풍도 맞았는데 눈 안 부라리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안 치고 조근조근 정책으로 얘기하는 예. 거. 근데 특히 이제 통합당이 선거의 진유도 하나고 그 장외투쟁, 예. 무조건적인 반발, 국회에서 뭐 이렇게 발목 잡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사실 통합당에서 보기 드물게 조근조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예. 설득력 있게 일했죠. 그래서 신선해 보이고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평가할 만하다라는 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 그래서 장외투쟁이 능사가 아니고 이 윤희숙 의원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론의 지지를 더 받을 테니 장외투쟁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근데 사실은 당연하고 옛날부터 그런 의원들도 참 많았는데 지난번에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친박 강경파들 중심으로 아주 극한 투쟁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게 사라졌죠, 사실. 예. 정상화되는 일면이고요. 통합당으로서는 사실 뭐 그 논리가 틀리니 맞는 거는 논쟁을 할 부분이죠, 서로. 전세 월세 부분이라는 논쟁할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바람직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화내고 뛰쳐나가고 막 맞고 이러지 않고 그렇죠. 뭐 조근조근 답변하는 얘기만 거, 해도 뭐 답변 갈아먹고 소리 지르고 예. 어거지 쓰고 뭐 이래봐야 시원해 보일지 모르고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표에 도움 안 되죠.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네.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윤희숙 의원의 저런 의정 스타일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예. 통합당 내부에서도
저게 낫겠다. 장애투쟁. 그런 공감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장마철에 코로나 도는데 장애투쟁 하면 되겠느냐. 저거 합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윤희숙 위원의 어떤 태도가 신선한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 국회에서 너무나도 막 뛰쳐나가고 이래서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또 한 측면에서 말입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좀 어설펐던 거 아니냐. 정책 자체가 문제보다도 그런 비판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윤희숙 의원 연설에 이제 박범계 의원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윤준복 의원 초선 의원인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내용은 내용이지만 표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이상한 억양, 뭐 눈을 부라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특정 지역, 예, 이상한 억양이라고 강조하는 이상한 바람에 억양, 예, 예. 특정 지역을 비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내렸죠. 네. 내리고서 본인은 그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두 번째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용이 논의를 할 부분이에요. 그게 전세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이런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 아니고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서 점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사실 이게 뭐 전세제도 연구하는 분들이 조선시대부터 생겨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뭐 이런 이런 제도가 서울에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연구하는 그때부터 생긴 독특한 제도라는 것인데 이게 하여튼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고금리가 담보가 될 때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전세제도라는 게. 그게 하여튼 수십 년 정착이 되면서 일종의 사금융 실험돼서 이걸 가지고 집을 장만하는 사람도 있고 집을 더 사서 뭐 임대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생겼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토론을 할 부분인데 윤준병 의원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잖아요. 네.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국민들이 신경이 날카롭고 화도 많이 나는데 거기에 월세를 사는 게 앞으로 당연해진다라는 네. 얘기 뭐 등등을 하면서 굉장히 남 얘기하듯이 너무 쿨하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특히 이게 전세 월세 사이에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직은 전세가 싸요 사실 왜냐하면 네. 그 전환율이 있는데 월세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보고 전세를 살아보면 월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그게 은행 금리보다 더 받거든요. 지금 4%인데 은행 금리들이 한 2% 2.5% 되니까 훨씬 더 받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렇게 전세 보증금 목돈이 없는 분들은 월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죠. 전세로 사서 그 목돈을 갖고 있다가 더 모으거나 뭐 해서 이렇게 집을 사고 뭐 전세 끼고 집 사고 예. 이런 보통 이렇게 사는데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런 거 무시하고 다 월세 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니까는 굉장히 화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 박원순 시장 사건 때도 그랬지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좀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주 예. 좀 냉정하고 이렇게 맞는 말인데 네. 황 기자 지금 나쁘죠? 말씀하셨지만 네. 요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좀 깊이 논의해 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틀리지 않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싫게 감정을 건드리게 하는 말들이 툭툭 그렇죠. 새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약간의 위험 신호 같은데요. 부동산 여당으로 보면. 문제로 예. 민감하고 예민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말을 할 때 더 조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게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더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렇죠. SNS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